안녕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의 정혜령 상무입니다. 발표 주제는 안전한 신도시 건설을 위한 내진 설계입니다. 발표 순서는 지진의 개념, 지진 피해 사례, 내진 설계 기준, 교량의 내진 설계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진의 개념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 구조로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판과 판 사이의 경계 부분에 마찰에 의한 에너지가 응축되었다 폭발하며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활성 단층이 존재하여 단층에 의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특징입니다. 단층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실제파인 P파와 S파를 발생시킵니다. P파와 S파의 상호작용에 의해 표면파가 발생을 하고 표면파는 지표면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지진파입니다. P파의 특징은 진행 방향으로 압축과 팽창을 일으키며 진행을 합니다. 전파 속도는 6km/s로 지진파 중에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S파는 진행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하며 이동을 합니다. 전파 속도는 1km/s로 P파보다 늦게 지진계에 기록됩니다. S파와 표면파는 같이 오게 됩니다. 다음은 규모입니다. 규모의 개음은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각 관측소에 지진계에 기록된 진폭을 진앙의 깊이, 진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치수로 표현한 지진 에너지 크기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위입니다. 아래의 식으로 지진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규모 5.0과 규모 6.6의 지진 에너지의 크기는 3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는 거리에 무관하게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도입니다. 어떤 장소에 나타난 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을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진도는 2001년부터 기상청에서 수정 메르칼 진도법 12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모 7은 강진이라 하여 내진 설계 구조물의 피해는 없으나 일반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규모 8은 열진이라 하여 내진 설계된 구조물도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내진 설계가 안 된 구조물은 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진도는 거리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피해 사례입니다. 국내 지진 발생 현황입니다. 국내에서는 1978년부터 지진 기록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1999년부터 2020년 사이에 평균 7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6년과 17년, 18년에 100회에서 200회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주요 지진 현황입니다. 2016년에 경북 경주에서 최대 규모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른쪽 도면에서 보시면 아래쪽 경상도 지방과 충청도 지방에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지진 피해 사례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사례입니다. 농경지 부분에 액상화에 의한 피해 사진입니다. 집안 침해에 의한 도로부 균열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비구조재 낙하에 의한 재산 피해 사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필로티 구조의 기둥 파괴 사진입니다. 상단부와 하단부 쪽에 파괴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축방향 철근이 항복을 하면서 내부 콘크리트가 파괴된 치성 파괴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받침 피해 사진입니다. 받침부 화면에 콘크리트가 파괴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받침부의 쐐기가 파괴된 사진입니다. 다음은 해외 피해 사진입니다. 교각의 전담 파괴 사진입니다. 다음은 상부 구조의 낙하에 의한 피해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집안 침하에 의한
교량 붕괴 사진입니다. 다음은 지진 해일 피해 사진입니다. 설계 기준입니다. 내진 설계의 기본 개념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 지진 시 교량 부재에 부분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전체적인 붕괴는 방지한다. 교량의 정상 수명 기간 내에 설계 지진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 구조 종류입니다. 내진 구조입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강도 및 인성 등 부재력을 크게 하여 지진력에 저항하는 구조입니다. 면진 구조는 면진 장치에 의해 고유 주기를 조정하여 지진력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제진 구조는 감쇄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을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교량의 내진 설계 추진 경위입니다. 국내 교량은 1992년 도로교 표준지방서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내 교량은 내진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성능 기반을 기초로 한 내진 설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5년 지진 격리 교량 설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에 내진 설계 공통 적용 사항이 제정되어 이후로 모든 내진 설계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 내진 해석 흐름도입니다. 교량의 내진 해석은 우선 내진 성능 목표를 결정합니다. 1등급으로 할 것인지 2등급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구조물의 고유치 해석을 하여 주기별 질량 참여도를 확인합니다. 위험도 계수와 지전구역 계수를 이용하여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해석하여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를 결정을 합니다. 스펙트럼 가속도와 고유치 해석에서 얻은 질량 참여도를 곱하여 하중 조합을 통한 내진 설계 지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설계 지진력 중 지진 수평력을 이용하여 받침의 허용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지진 모멘트를 가지고는 교각 기둥에 탄성 설계로 할 것인지 소성 설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내진 설계 공통 적용 사항입니다. 지진 구역 계수의 1구역에 보시면 세종시와 전라남도 남서부 지역이 새롭게 편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도 개수는 4800년 제연주기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반 분류입니다. 국내 지반은 일반적으로 30m 이내의 기반함이 존재합니다. 기반함 깊이가 기존의 30m에서 20m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토층 평균 전단파 속도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위반 운동 특성입니다.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 그래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진구역 계수와 위험도 계수를 고려하여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합니다. 다음은 투사 지반에 대한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내진 등급별 내진 성능 수준입니다. 즉시 복구 수준과 장기 복구 수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제연주기 4800년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교량의 해석 방법입니다.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시간 이력 해석법이 있습니다.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법은 하나의 진동 모드가 교량의 지진 응답을 지배하는 교량의 설계 지진력을 계산하는 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른 해석 방법에 비하여 응답이 크게 평가될 수 있으며 다양한 진동 모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은 다중의 진동 모드들이 동적 응답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에 사용하는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이며 연속교나 장대교, 특수교 등 모든 교량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량 설계 시 이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을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해력 해석법입니다. 고유 모드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면진 장치 등 비선형 거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의 내진 등급입니다. 교량은 내진 특등급, 내진 1등급, 내진 2등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모든 구조물은 내진 1등급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교는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내진 성능 목표는 붕괴 방지 수준의 내진 2등급, 내진 1등급, 내진 특등급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중 조합입니다. 탄성 지진력은
어느 방향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측 방향으로 지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30%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중 경우 1은 종방향 해석으로 구한 종방향 탄성 지진력 100%와 횡방향 해석으로 구한 종방향 탄성 지진력 30%를 적용하여 사용하고, 반대로 횡방향 해석으로 구한 횡방향 탄성 지진력 100%와 종방향 해석으로 구한 횡방향 탄성 지진력 30%를 조합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M 상간도입니다. 교각의 기둥 검토를 할 때 PM 상간도를 이용하여 탄성 설계로 할 것인지 소성 설계로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면 PM 상간도의 안쪽에 탄성 지진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탄성 설계로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PM 상간도 우측 바깥쪽에 탄성 지진력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응답 수정 계수로 나누어 소성 설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 수정 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부 구조 쪽 단일 기둥 같은 경우는 응답 수정 계수가 3, 다주 가구는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부 구역과 소성 힌지 구역에 대한 규정입니다. 캔틸레버로 교동하는 기둥의 하단과 골조로 거동하는 기둥의 하단과 상단을 단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둥 하단의 단부 구역은 기초 상면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둥의 최대 단면 치수 또는 기둥 순높이의 6분의 1, 450mm 중 가장 큰 값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기초 하면으로는 기둥 두께의 50%, 즉 0.5D만큼의 범위로 정형을 합니다. 소성 힌지 구역은 이 부분에 심부 구석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여 지진 시 연성 파괴가 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구조물의 해석 방법입니다. 응답 변이법은 지진 시 발생하는 지반 변이로부터 초래되는 지진 토압과 지진 구조물들과 주변 지반과의 경계 조건을 모델링하여 정적 상태로 가정된 지진 응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토피가 있는 박스 구조물, 즉 지하 차도와 같은 구조물은 응답 변이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등가 정적 해석법입니다. 이 부분은 토피가 없는 옹벽이나 교대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의 내진 설계입니다. 이 예시는 PSC 빔교 3경관 연석교입니다. 교각은 보시는 것처럼 다주식 교각입니다. 설계 조건입니다. 연장은 90m, 형식은 계량형 PSC 거더입니다. 교폭은 21m, 하부는 다주식 교각이고 받침은 탄성 받침을 적용하였습니다. 내진 등급은 1등급, 지반 종류는 S2 토사 지반입니다. 해석 방법은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입니다. 이 그림은 교축 직각방에 대한 모드 해석 결과입니다. 1차 모드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축 방향에 대한 모드 해석 결과입니다. 1차 모드는 보신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모드 해석 아웃풋입니다. 교축 직각방에 대한 1차 모드는 1번 모드에서 발생했고 2차 모드는 19번 모드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교축 방향에 대한 1차 모드는 2번 모드, 2차 모드는 14번 모드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모드수의 결정은 질량 참여도 90% 이상이 되게끔 결정을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2 지반에 대한 응답 스펙트럼 해석입니다. 지진구역 계수와 위험도 계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 결과입니다. 주기별 스펙트럼 가속도를 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질량을 곱하여 설계 지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계 지진력 중 수평 지진력은 A1, A2, P1, P2 각 교량 받침에 대한 용량을 검토합니다. 다음은 교각부 탄성 지진 모멘트입니다. 탄성 지진 모멘트를 가지고는 교각부의 기둥 검토를 하게 됩니다. 1차 모멘트인 탄성 지진 모멘트에 2차 모멘트인 P 델타 효과를 고려하여 조합을 하여 탄성 지진 모멘트를 결정합니다. 교각의 PM 상간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성 지진력이 PM 상간도 안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축 방향, 교축 직각 방향 모두 탄성 설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약지반 최적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유신 지반터널부 정범용 이사입니다. 연약지반 설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약지반 개념, 연약지반 설계 흐름, 안정성 평가법과 공법, 계측, 설계 시 주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지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약지반이란 상부 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지반을 말하며 치마 및 활동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반을 의미합니다. 연약지반 판정 기준은 일축 압축 강도, 콘 관입 저항값, N값으로 나뉘며 보통 N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조사공의 심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모래와 점토의 치마 특성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오른쪽 치마 특성 그래프에서 나타납니다. 모래는 짧은 시간에 치마가 완료되는 탄성 치마이며 점토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안밀 치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점성토는 긴 시간 동안 치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약지반 개량 시에는 시간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안밀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약지반에 쌓기를 실시하면 그 하중으로 인하여 과잉 간급수압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수층으로 간극수가 솟아되어 치마가 발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하중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잉 간급수압이 지반의 유효 응력을 받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안밀비는 현재 지반이 받았던 과거의 최대 하중과 현재 지반이 받고 있는 유효 하중비를 의미합니다. 모식도에서는 현재 지반선과 과거 지반선에 따라 현재 점토가 과소안밀, 정규안밀, 과안밀 상태로 나뉘게 되며 정적 하중이 추가될 경우 같은 종류의 점토에서의 안밀 치마량은 과소안밀이 가장 크고 정규안밀, 과안밀 순으로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과안밀비는 치마량의 가장 큰 영향 요소이며 연약지반 설계 전 가장 중요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연약지반 설계 흐름 및 검토 조건입니다. 설계의 흐름도에서 보듯이 가장 먼저 지반조사 및 설계 지방 정수를 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연약지반 분포와 역학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조건 및 연약지반 구역을 구분합니다. 설계 조건의 주요 인자인 연약지반 처리 기간은 공사비 결정에 영향이 크므로 총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약지반 구역 구분은 연약층 두께, 토지 이용 계획 등 따라 나누고 각 구역의 지반 개량 필요성 유무를 검토합니다. 연약지반 강도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안정성과 수평 배수층을 검토하고 안밀 특성을 고려하여 치마 안정성을 검토합니다. 각 검토사항의 안정성 미확보 시에는 검토사항에 맞는 대책 공법들을 비교 검토합니다. 검토한 공법 중에 연약지반 개량 내에 가장 경제적인 최적의 연약지반 개량 공법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하여 필요시 대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측 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약지반 설계 흐름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이외에도 주변 구조물의 연동 치마 검토 등 추가 검토를 수행하여 하중에 적정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연약지반 설계 시 지반 개량 기간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Y축의 개량 공사비는 X축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개량 기간 결정 시 현장 여건과 전체 공정기관에서 크리티컬 패스를 고려한 시간으로 결정합니다. 개량 시 추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연약 점토 지반의 종류에 따른 쌓기 속도를 왼쪽 아래표에 따라 결정하고 오른쪽 아래표에서처럼 쌓기 재료에 따라 최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을 방치하도록 계획하여
집안 개량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집안 개량 기간은 공사비에 영향이 크므로 주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정성과 대책공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과 대책공법은 찰동 안정, 수평배수층 안정, 치마량 안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안정 검토 시 맨 처음으로 연약 집안의 강도 특성에 대하여 파악한 후 지지력식과 한계 평형 해석으로 한계 쌓기고를 결정합니다. 한계 쌓기고란 무처리 시 최대한 쌓을 수 있는 높이를 의미하며 오른쪽 결과 그림이 지오슬럽 프로그램을 이용한 활동 안정 검토 예입니다. 여기서 과학 구간의 쌓기 높이가 한계 쌓기고 이상일 경우에 추가적으로 활동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단계 쌓기고 결정은 1단계 쌓기 후 방치, 다음 단계 쌓기 후 방치하는 것을 반복 계획하여 각 단계의 쌓기 높이와 방치 기간을 산정합니다. 단계 쌓기는 과제 쌓기 후 안밀 방치에 의한 점성토의 강도 증강 특징을 이용하는 것으로 단계 쌓기로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PET 매트를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인하고 활동 안정성이 미확보되는 경우에는 모래나 세석을 이용한 다진 말뚝으로 원집안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활동 안정 흐름도에서 살펴보듯 활동 안정성이 부족할 경우 단계 쌓기를 적용하고 토목 섬유, 다진 말뚝 순으로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평배수층의 목적과 안정성 검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평배수층은 세 가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연약 집안으로 시공장비가 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격수가 원활히 배출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쌓기층 내에 지하수의 상승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안정성 검토는 시공장비의 주행성인 트래커빌리티와 배수 기능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시공장비 주행성은 수평배수층 두께에 따른 접지압과 매트 두께와 저면 매트를 고려한 연약 집안의 허용 지지력을 비교하여 접지압보다 허용 지지력이 큰 경우 수평배수층 두께를 결정합니다. 배수 기능성은 배수량으로 결정되는 압력수 델타 HW가 배수층 두께보다 작아야 배수가 원활히 됩니다. 압력수도가 커서 매트 두께 증가로는 배수성이 미확보되는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식에 LA 배수거리를 줄여야 압력수도가 작아지므로 적용 공법으로는 배수층 내의 수평다방관을 계획하여 배수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안정성 검토 시 마지막 검토 항목인 치마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마량의 검토 흐름은 토지 이용 계획 및 지형, 연약지방 분포를 고려하여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별 검토 단면을 선정합니다. 각 구간의 검토 단면에 대하여 연약지방 처리 의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치마 대책의 필요성은 총 안밀 치마량이 허용 치마량보다 작은 경우에 대책이 필요 없고 이와 반대로 총 안밀 치마량이 큰 경우에는 안밀 시간을 고려하는 발생 치마량을 산정하여 잔류 치마량이 허용 치마량보다 작은 경우에 수평배수층의 계획고까지 쌓기를 하여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잔류 치마량이 허용 치마량보다 큰 경우에는 치마량이 부족한지 안밀도가 부족한지를 검토하여 치마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더 큰 하중을 주는 프리로딩 공법을 적용하고 안밀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안밀 시간 단축을 위해 연직 배수공을 적용하도록 계획합니다. 즉, 치마량이 부족하면 프리로딩 공법을, 시간이 부족하면 연직 배수 공법을 적용합니다. 치마량 부족량에 따라 프리로딩 높이가 결정되고 부족한 시간에 따라 연직 배수공의 간격을 결정합니다. 치마량과 안밀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밀 치마량 산정식은
정규 안밀과 과안밀로 나뉘며 정규 안밀이 과안밀보다 큰 치마량이 산정됩니다. 이는 정규 안밀에서 압축 지수만 이용되는 데 반해 과안밀에서는 팽창 지수 값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밀 시간의 식은 아래의 식과 같으며 배수거리의 영향이 가장 크게 되므로 인위적으로 배수거리를 줄일 수 있는 연직 배수공법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치마 대책 공법으로는 프리로딩 공법과 연직 배수 공법이 적용됩니다. 프리로딩 공법은 하중을 증가하여 잔류 치마량을 감소하며 연직 배수 공법은 강국수 배치를 상하 방향에서 수평 방향으로 바꾸어 배수거리가 짧아지게 만들어 안밀 시간이 단축되어집니다. 연직 배수 공법은 안밀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로 안밀 촉진 공법이라도 하며 대표적으로는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과 팩 드레인 공법이 있습니다. 팩 드레인 공법은 기존의 샌드 드레인의 개량형으로 합성 석유팩에 모래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공법이나 사축 관입으로 시공성이 좋지 않고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에 비하여 경제성이 떨어져 연직 배수 공법은 현재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약 집안 계측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측의 목적은 한정된 조사로 설계된 예측값들과 시공 중 실제 측정값을 확인하여 치마 및 활동 안전 관리를 수행하여 필요시 대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계측기별 설치 목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계측기 설치 단면은 그림과 같이 치마판, 층별치마계, 간극수압계는 중앙에,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는 비탈면 끝단에 설치합니다. 다섯 번째, 연약집안 설계 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인 1번 항목은 연약집안 판정을 위한 집안 조사와 관련된 주의사항이고 2번, 3번 항목은 역학특성 분석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4번 항목은 시공 중 계측관리 소홀로 사키브의 전단 파괴와 주변 집안 융기가 발생한 예입니다. 연약집안 최적 설계란 제한된 시간 내에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공법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 시 적정 빈도의 집안 조사와 시험을 수행하여 분석하고 또 계측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이상 연약집안 설계 최적화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조 분야 교량 설계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서영 엔지니어링 고용대 부장입니다. 교량 설계 과정은 많은 수식들과 설계 방법들이 복잡하여 자세한 설명보단 설계 순서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교량 설계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교량 설계법의 변청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응력 설계법은 구조물의 요구 성능을 결정하는 하중을 사용하중 수준으로 하고 사용하중이 작용했을 때 응력이 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허용응력 이하가 되도록 하여 구조물의 보유 성능을 검증하는 설계법입니다. 여기서 허용응력은 설계 기준 강도를 안전율로 나눈 값입니다. 허용응력 설계법은 강제 가시설의 설계에 적용하고 있고 KDS 1430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구조 요소의 보유 성능은 단면을 구성하는 재료의 거동을 반영하여 파괴 상태에서의 비선형, 비탄성 강도 해석을 수행하여 구한 공칭 강도에 1보다 작은 값의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한 설계 강도를 사용 하중에 1보다 큰 하중 개수를 곱한 개수 하중보다 크게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강도 설계법은 지하차도나 옹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고 있고
KDS 1420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계 상태란 교량 또는 구조 요소가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의 설계 규정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 설계 기준의 콘크리트교 설계편은 유로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강교 설계편은 아시토를 기반으로 하는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둘은 기본적으로 확률론과 구조 신뢰성 이론에 근거한 구조 해석법입니다. 한계 상태 설계법은 KDS 24에 도로교, 철도교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KDS 449000에 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통로 암거와 수로 암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량 설계 시 우선 교량의 설계 등급을 결정하는데, 3기 신도시는 2016년 LH에서 발간된 발주자 결정사항 가이드 매뉴얼에 따라 1등급을 적용할 것입니다. 설계 기준이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바뀌면서 활하중도 기존의 DBDL 하중에서 KL510 하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럭의 총 하중만 보면 432kN에서 510kN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DBDL 하중에 대한 비율을 지간에 따라서 나타내 본 결과 1차로 제하 시 개수 하중에서 활하중 개수의 감소로 인하여 정모멘트는 지간 40에서 45m에서 기존 대비 최대 약 32% 정도 증가하며, 지간 20m 이하 또는 120m 이상에서는 기존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 등급을 결정한 후 다음 단계로 교량의 횡단 조건에 따라 형하 공간 및 경관장 등을 계획하게 되는데, 하천 횡단 교량의 경우 KDS 51 하천 기준에 따라 다리 및 공간과 최소 경관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량의 형식별로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간장입니다. 이제 PSC 합성 거더교의 주 설계 흐름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조건, 단면 가정 후 바닥판, PSC 거더, 가로보 설계 순으로 설계가 진행되며 각각의 세부 설계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조건 및 단면 가정입니다. 상부 형식에 따른 하중 등을 결정하고 노출 등급 및 설계 강도를 결정하여 하중 개수 및 하중 조합을 진행합니다. 환경 조건에 따른 노출 등급 결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각 구조물의 위치별로 노출 환경 등급을 탄산화, 염화물, 동결 등과 같은 조건으로 구분하여 이 부재들이 어떤 강도로 결정이 될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최소 강도를 산정한 뒤 적용할 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노출 등급은 발주자에서 결정하게 되고, LH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도심지 교량의 한계 상태 설계법 발주자 결정사항 가이드 매뉴얼에 따라 상부, 하부 등의 구조물별로 노출 등급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업을 진행하실 때 설계자분들과 이러한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고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닥판 설계입니다. 캔틸레버부는 전통적 설계법, 즉 힘 강도 설계에 의해 철근량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내측부는 경험적 설계법을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으나, 단 경험적 설계법은 실험에 근거한 자료로서 위에 많은 적용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PSC 거더의 설계입니다. PSC 거더는 단면 개수를 산정하여 각각 고려되는 하중을 제하하고 부재력을 산정합니다. 사용 한계 상태 검토, 즉 PSC에 의한 응력을 검토하고 균열 및 처짐을 검토합니다. 다음은 극한 한계 상태 검토로 단면의 휨 검토, 전단 검토를 수행하고 전단 연결재 및 정착부 설계까지 끝나면 PSC 거더의 설계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가로부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2차 응력 및 연속부 검토를 합니다. 2차 응력이란 콘크리트 부재는 아시다시피 굳기 시작함과 동시에
크리프 및 건조 수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부재의 응력을 재검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력을 산정해서 받침 용량을 검토하면 PSC 합성 걷어교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PSC 걷어 제작 및 긴장에 대해 시공사진을 통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C 걷어의 제작 순서입니다. 제작대를 설치하고 철근 조립 및 강연선을 삽입할 수 있도록 쉬스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 후 걷어 시공을 완료합니다. 그 후 삽입된 강연선을 계산된 긴장력만큼 긴장하여 프리스트레스력 도입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긴장력 도입 과정입니다. PSC 걷어에 긴장력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신장량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각 걷어의 PS 도입 순서에 따라 모든 긴장이 완료되면 긴장력에 의해 상향으로 볼록하게 처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PS 걷어의 제작 순서 및 긴장력 도입 과정에 대해 시공사진을 통해 개략 설명드렸습니다. 전체 PSC 합성 걷어교의 시공 순서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PSC 걷어를 제작하고 인양 및 거치 후 가로부를 설치하고 교량 바닥 슬래브를 타설하면 완료가 됩니다. 교량은 하천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로 시공 중 고소 작업이 많아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규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교량의 시공법들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어와 걷어 사이에 가로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현장 타설을 위해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시 추락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장 타설 대신 강으로 제작된 강가로부를 미리 걷어에 가로부 설치를 위한 볼트를 설치하고 걷어 설치 후 간단한 연결 작업으로 설치함으로써 추락 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 타설 바닥판 시공 시 걷어와 걷어 사이로 이동 중 거푸집 설치 시 추락 사고의 위험 등이 많았으나 최근 프리캐스트 바닥판, 즉 미리 제작된 바닥판을 걷어와 걷어 사이에 설치함으로써 추락 등의 위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대는 교량의 시종점부에서 상부 구조를 지지하고 토공을 막아주는 옹벽의 역할을 합니다. 종류로는 역티형, 부벽식, 반중력식 등의 형태가 있고 역티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입니다. 교대의 설계 흐름도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설계가 진행되며 교대의 세부 설계 흐름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교량의 경우 차도와 보도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접속 슬래브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토공 구간이 침하하여 교량부와 단차가 생겨 포장 등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보도부 설치는 제외하고 차도부 폭만큼만 설치하면 됩니다. V 등과 같은 심의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교각입니다. 교각은 형태에 따라 T형, 문형, 횃불형, 벽식형 교각 등이 있습니다. 교량의 폭, 상부 구조의 하중, 교각의 높이에 따라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교각의 주 설계 흐름도입니다. 단면 가정, 하중 산정, 코핑, 기둥, 기초 설계로 진행되며 세부 설계 흐름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조건 및 단면 과정입니다. 상부 형식에 따라 하부의 형식을 결정하고
환경 조건에 따른 노출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정하중, 지진하중, 활하중과 같은 하중을 계산하여 교직 방향과 교축 방향에 대해 각각 산정한 후 극한, 극단 상황, 사용 한계 상태의 하중 조합을 작성합니다. 상부 설계 과정에서 설명드린 대로 교각도 마찬가지로 환경 조건에 따른 노출 등급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코핑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코핑은 스트럿 타이로 설계를 하는데 스트럿 타이의 모델을 결정하고 단면형을 산정하여 각각의 강도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핑의 스트럿 타이 설계 예시입니다. 예전에는 코핑을 첫 장에서 설명드린 강도 설계법, 즉 부재의 설계 힘 강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계 상태 설계법이 도입되면서 코핑은 스트럿 타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럿 타이란 압축 스트럿과 인장 타이가 트러스를 형성하여 외력에 저항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트럿 타이 모델을 결정하고 압축 스트럿과 인장 타이의 단면력을 산정하여 각각의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둥 설계입니다. 기둥은 휨 강도 검토와 전단 검토의 순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른 부재와 달리 단부 구역과 소성 힌지 구역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부 구역은 그림과 같이 캔틀레버로 거동하는 기둥의 하단, 골조로 거동하는 기둥의 하단과 상단, 말뚝 기구의 상단과 하단을 말하며 소성 힌지 구역은 단부 구역 중 축방향 철근이 항복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의 철근 배근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설계 및 받침 검토입니다. 집안 조건에 따른 깊이 등을 결정하고 설계 하중에 따른 안전 검토 및 단면 검토를 수행하고 받침 용량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면 교각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교각을 설계하는 순서 및 개략적인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교각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기둥 철근 배근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성 힌지 구역의 배근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각의 주철근은 소성 힌지 구역 내에서 겹침 이음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음이 필요한 경우 커플러 등을 이용한 완전 기계적 이음을 하여야 합니다. 겹침 이음을 할 경우 그림과 같이 교각이 파괴가 일어나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각의 기둥이 탄성 한계를 초과하는 힘을 받으면 기둥의 상단 혹은 하단부터 콘크리트가 파괴됩니다. 이때의 상태를 힌지처럼 거동하는 소성 상태라고 하며 소성 힌지 구역은 이 구간을 말합니다. 즉, 콘크리트는 파괴되더라도 철근은 파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소성 힌지 구역에는 교각의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같이 주철근을 잘 감싸도록 횡방향 철근량을 배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양의 횡방향 철근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횡방향 철근의 간격입니다. 소성 힌지 구역의 경우에는 150mm 이렇게 배근하는 것은 피복 부위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주철근의 기능을 유지하고 중심부 콘크리트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횡방향 철근의 배근에 따른 실험 결과를 실험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횡방향 철근량이 과도하게 배근되었을 때 주철근이 먼저 파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횡방향 철근의 부족으로 횡방향 철근이 먼저 끊어져 주철근의 좌글 및
콘크리트의 탄력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지 못해 취성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횡방향 철근의 적절한 배근량과 간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교각의 붕괴를 방지하고 충분한 연성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는 지지층의 심도와 상부 구조의 하중에 따라 직접 기초, 말뚝 기초, 케이슨 기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량 설계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중심의 단지 조성 및 가로망 구성을 위한 토공과 포장 설계 설명을 드리게 된 건화 단지설계부 이장원 이사입니다. 설명은 토공 설계, 포장 설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 설계는 전체 설계 공종의 기초가 되는 공종이며 사업 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한 절성토 균형 계획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토공 설계는 현황조사 및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 기준 설정, 설계 속도와 도로 기하 구조에 따른 도로 계획고 결정,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토지 이용 계획별 특성을 고려한 블록 계획고 결정, 재해의 안전한 비탈면 설계,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 수량 산출, 주변 교통 현황에 따른 최적 운반 경로를 고려한 토공 운반 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됩니다. 토공 설계 기준 설정 시 지형 현황, 주변 도로, 주요 사면 발생 구간, 하천 및 교량 구조물, 유역 현황, 지구의 취락지 등을 조사하는 현장 조사와 각종 상위 계획 및 재영향 평가, 관련 설계 지침 등의 자료 조사를 통해 설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도로 계획고 결정 시 지구계 주변 취락지 및 기존 도로와 단차 최소화, 배수 자연 유화가 가능한 기울기 계획, 이용자 접근성, 계획도로 등급에 따라 설계 속도에 부합한 도로 종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블록 계획은 일반적으로 도로 경사와 일치시키며 강우 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보다 높게 계획합니다. 공동주택, 학교,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대형 필지는 블록 경사를 2% 이하로 계획하고 필요시 블록 내 단차 처리는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단독 주거용지는 건축계획 등을 고려해서 계획고 하부 1m 구간에 암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비탈면 계획 시 수직고 높이는 최대 15m 이내로 계획하고 불가피하게 15m 이상 계획 시 산지관리법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 따라서 비탈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비탈면 조성 시 보시는 표준 단면에 따라 절성토 끝단, 소단부에 배수시설을 계획해서 강우 시 유수에 의한 비탈면 침식이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흙깎기 비탈면 계획은 관련 기준서를 비교 검토해서 안정한 경사로 계획합니다. 비탈면 높이 10m 미만은 토질별 표준 경사로 계획하고 10m 이상은 사면 안정 해석을 통해 계획합니다. 단, 비탈면 노두에 붕적층, 퇴적층, 암 전리면 등 비탈면 안정 취약 요소가 발생할 때에는 사면 높이와 상관없이 안정 해석을 수행합니다. 흙삭기 비탈면은 수직고 10m 미만 표준 경사 적용 시 주택, 건축물 등 고정시설물 유무에 따라 구분 적용하고 10m 이상은 별도 사면 안정 해석을 수행합니다. 비탈면 식재 보호공은 강우, 풍화, 동결융의 작용으로부터 비탈면 침식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탈면 지반 조건 및 높이에 따라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계획합니다. 암 발파 계획 시 우선 발파구역 주변 보안시설물을 사전 조사합니다. 조사된 시설별로 발파 진동과 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진동별 발파공법을 계획해서 발파 작업 시 소음, 진동, 비석 등 환경 공해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합니다. 발생된 발파암은 소알 및 크러싱을 통해 포장용 골재와 부지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량
25,000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정치식 크러셔와 이동식 크러셔 생산으로 구분하며 각 생산 작업에 따른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토공 수량은 시추 주상도, 측정 계획, 계획고, 사명 계획 등 설계 프로그램에 입력된 값에 따라 산출되고 집안 조사를 통한 최적 환상 계수 C치를 성토 다짐 특성에 따라 적용해서 성토 작업 시 실제로 소요되는 토공량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토량 변화율은 토공량 산출 기초가 되는 주요 요소이며 집안 시험 결과에 따라 흐트러진 상태, 다져진 상태 계수값을 설계에 적용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업지 주변 집안조사 결과 또는 표준 토량 변화율을 적용합니다. 토공 수량 산출 시 흙깎기 토사 운반 관련 공종은 자연 상태 수량, 흙쌓기 관련 공종은 다짐 상태를 기준하여 산출하며 수량 기준과 시공 장비 기준, 작업 능력 차이에 의한 보정을 위해 중기 단가 산출 시 최적 환상 계수 값을 시공 장비별로 알맞게 적용합니다. 표토 제거와 벌개 제거는 유기질 토 부식에 따른 성토체 침하 방지를 위해 계획하며 제거된 토사는 임시 적치를 통해 조경용 복토제와 공원 녹지 성토제로 활용하고 임야 구간 수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서 수목 이식 및 잇목 파쇄를 통해 활용됩니다. 텃파기는 구조물 설치와 작업 공간을 고려해 원집안 하부를 굴착하는 작업이며 텃파기 작업, 비탈면 기울기와 여유폭은 구조물 규모와 텃파기 높이, 집안 조건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시 사면 안전 검토를 수행합니다. 텃파기 및 대매우기 관련 시공 장비 조합 시 작업 연속성, 시설물 규모, 다짐도에 따라 계획해서 수량 산출과 중기 단가 산출에 반영합니다. 미성토 계획은 건축 부진의 주차장 등 지하 채적물 설치에 따른 잔토량을 고려해서 그 높이를 계획합니다. 산출 방법으로 건폐율, 계획 세대수, 주차 대수, 지하 주차장률을 고려해 미성토고를 산출합니다. 미성토는 외부 토사 반입량과 반출량을 최소화시켜 경제적 설계를 할 수 있고 토사 수급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토공 운반 계획은 절 성토부 경계 작업 시 절치 작업과 쌓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1차 무대 운반과 40m 이내 작업 시 운반되는 2차 무대 운반, 1, 2차 무대 운반 후 운반거리 60m 이내 도자 운반, 그리고 도자 운반 후 잔여토는 덤프 운반으로 계획합니다. 토공 운반 계획은 토량 중심 간 직선거리 운반로, 단지 내 계획 도로를 활용한 운반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주요 고려사항으로 교통정체와 분진에 따른 민원 발생, 운반 속도, 중하중 차량 통행에 의한 소성균열, 포트홀 등 기존 도로 파손을 고려합니다. 발생함은 크라시아 생산을 통해 포장용 골재와 성토재로 활용하며 모함 발생지, 크라사장, 유용 현장까지 각 작업 현장별 암 운반 계획 시 모함 성상과 보정 개수 등을 고려해 운반량과 생산량을 산출합니다. 과거 포장재료 물성치, 차량 하중 특성, 국내 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미국형 아시토 설계법을 적용한 결과 도로 파손에 의한 포장 수명 단축으로 매년 유지 관리에 많은 사회적 비용 투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기후, 환경, 교통 특성, 균열, 처짐, 평탄성 등 공용성을 고려해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국토부에서 발표하였고 LH에서는 2019년도부터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포장 구조 계산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포장 설계법의 흐름은 포장 단면, 공용기간, 교통조건, 환경조건, 재료 물성 등의 변수값 결정 후 구조 해석을 통해 균열, 변형, 평탄성 등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복적 포장 단면 가정을 통해서 최적의 경제적 포장 단면을 계획합니다. 포장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재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른 차종별 1교통량,
단지 내 저소음 포장 및 방음벽 계획, 투수성 포장 계획, 학교 주변 소음 저감 계획, 집안 조사에 따른 노상 재료 물성 등을 고려합니다. 포장 설계 시 주의사항으로 수정 동결지수 산출 시 축구소를 기준한 지역별 동결지수와 좌표를 기준한 전국 동결지수를 지역 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하고 사업지구 연계도로 포장 단면, 교차로 부근, 잦은 주정차로 인한 저소음 포장 내구성 조기 저하 현상, 각종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시한 소음 저감 대책의 통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토공과 포장공 설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수설계 발표를 맡은 수성 엔지니어링의 이동식입니다. 먼저 우수설계의 필요성으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성 증가와 지표 유출 증가, 홍수 재해 등 우수관을 통한 신속한 배수로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발생 우수는 차집하여 빠르게 배제할 수 있는 강거 계획과 도시화에 따른 유출량 저감 또는 유출 시간을 지연하도록 하여 하천의 부담을 줄여 도시나 하천의 안전한 단지를 구현합니다. 다음은 설계 프로세스로 조사와 계획, 성과물 작성 순으로 계획되며 조사에 이은 계획일은 배수 유역과 관망을 계획하여 수리 계산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계획 2는 수리 계산으로 관망의 적정성 판단을 하게 되고 종단을 작성하여 타 매설 관료의 간섭을 피하여 성과물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각 단계별 수많은 피드백을 거쳐 성과물을 작성하게 됩니다. 우수 설계의 조사는 하수도 및 하천 정비 등의 상위 계획과 지하 구조물 및 하천 시설의 현황 조사, 배수 시설의 재원 조사 등으로 우수 설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수 계획으로서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한 관로의 자연 유화를 원칙으로 하여 외부 위협과 홍수 위를 고려한 우수 배제 계획으로 하천, 농수로, 기타 배수 시설과 함께 신속한 배수가 되도록 수립합니다. 다음은 우수 유출량 산정으로 합리식에 의한 계산 적용으로 계산된 토지용 계획에 따라 유출 계수와 설계 강우 강도, 유달 시간, 적합한 배수 구역을 설정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에 이용되는 C값, 유출 계수는 배수 구역에 따른 공동주택지 및 도로, 공원 등 토지용 계획 용도를 면적으로 산출하여 광고에 유입되는 평균 유출 계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예는 한양교산지구의 배수 구역에 따른 관로 계획으로 관로에 적용되는 평균 유출 계수입니다. 다음은 합리식의 강구강도 I입니다. 지역별 하수주 정비와 재해영향 평가의 강구강도를 비교하여 방제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강구강도를 선정하고 우수관로의 지선과 반선으로 나뉘어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유달시간 T는 일반적으로 외부 유역의 T1과 관로가 시작되는 상류의 T2로 구분하여 계산 적용됩니다. 합리식의 적용을 평면과 관로 종단에 적용하여 되는 과정으로 수리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여 계획, 현황과 원지형을 부합될 수 있는 성과물을 작성하게 됩니다. 광거의 유량은 면적과 유속으로 구분되며 유속에서 조독에서는 관의 종류에 따라 매끄러운 정도를 나타내어 종단 계획의 귤기 유속과 늘어난 유효수심을 고려한 통수 단면, 여유율을 적용하여 단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수 설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원교산 우수 설계의 적용 사례입니다. 적용 사례로 한양교산지구는 기존 배수 현황과 지형, 계획에 의한 분류식 광고로 내부 하천의 홍수위를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배수 체계, 하천 홍수위를 고려한 29개소의 유역으로 배수 구역을 설정하고 관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강구강도는 방제 성능을 만족하는 하남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D700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하여 관광도를 설정하여 원형관과 암거로 관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증가되는 유량은 저류지를 계획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오프라인의 연구 저류지를 5개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 사항으로 대구경관의 검토입니다. 대구경관에 대한 적용성으로 최대 우수관 1350mm에서 우수암거의 최소 규정 1.5에 1.8은 통수암면의 차이와 여유가 많이 나타나는 바 우수관의 확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경관의 경우 공사 시 토피 이하에서 대형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아파트 공사 시 대형 차량의 포장 구조 계산에 적용된 교통량 이상 이동을 하게 되어 대형 차량의 하중이 관에 직접 전달되므로 종방향 크랙과 PC관의 경우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통선 능력은 크지만 지자체 이관 등을 고려하여 강성관관의 D1350mm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 교산지구의 시임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기존 배수 펌프장을 활용하여 배수토로 하고자 하였으나 덕풍천의 수위 상승 시 내수 배수가 불량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는 우수계획에서 보고드린 하천 홍수위를 검토하여 하천의 추가 우수 유출량 방류 시 부담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계획하였으나 사업주구를 벗어나 기존 도로에 안거를 매설하여 방류하는 계획으로 제일 안전한 단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고영철 이사입니다. 물과 지속 가능한 개발 5수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도입, 두 번째 하수도 설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도입입니다. 물의 순환 상하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순환입니다. 하천이나 호수에서 취수한 물은 도수관을 통하여 정수장으로 보내어지고 정수 처리 후 송수관을 통하여 배수지에 압송됩니다. 배수지에서 배수관 및 급수관을 통하여 각 가정에 용수 공급을 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 후 발생한 오수는 오수지선, 간선, 차지관로를 통하여 하수 처리량으로 유입이 되고 고도 처리까지 거친 후 하천 방류 및 제2용수에 이용하게 됩니다. 취수부터 가정 급수까지를 상수 공급 계통이라 하고 오수 발생부터 재이용까지를 하수 처리 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계입니다. 첫째, 하수도 개념 및 설계 흐름. 둘째, 설계 시 주요 사항 및 체크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개념 및 설계 흐름입니다. 하수도의 정의는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합니다. 하수도의 목적으로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 환경의 개선, 지역사회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그리고 하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의 처리 계통은 함유식과 분류식이 있으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류식 하수 배제 방식을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설계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상위계획 반영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하수계획이며 둘째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는 하수처리가 원활한 하수 시스템 구성을 계획하며 셋째로 경제적 관망 구성은 자연유화 방식으로 원칙으로 하는 경제적 관망 계획을 하며 마지막으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시설 계획과 불명수 관리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하수도 설계 흐름입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토지용 계획 검토, 상위 계획 검토가 있으며 상위 계획 검토는 중요한 사항으로 하수처리 구역 및 하수처리장, 펌프장 등 시설 용량과 원단위를 검토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하수처리 인구 산정, 원단위 결정 및 하수량 산정이 있으며 인구 산정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인구 등을 산정하며 용도 지역별 오수 원단위를 산정, 결정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수리 계산 및 시설 용량 결정 사항으로 용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환경 결정을 합니다. 상세 설계로는 사업지구 주변 기존 칠학지가 등의 처리 현황도 고려하여 관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설계 시 주요 사항 및 체크 포인트입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토지용 계획 검토 시 주요 사항으로
용도 지역 및 토지용 구성 검토, 자족시설, 인구 유발시설, 산업단지 유치협정 및 복합단지 형태 등을 검토합니다. 상위계획 검토 주요 사항으로는 하수처리 개통 상위계획 반영 여부, 하수처리 구역 현황, 하수처리 시설 용량, 하수처리 개통 등을 검토하며 하수처리 계획에 따른 기존 시설 검토 사항으로는 기존 하수관로 인접 처리 시설 용량 현황을 고려한 자연유화 방식으로 지구 내외 연계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수 원단위 검토 사항으로는 오수 전환율, 지하수량, 공업용수에 대한 폐수화율 등을 검토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하수처리 대상 인구 산정 시 주요 사항으로 공동주택 인구, 세입자를 고려한 단독주택 인구 산정, 특히 급수 인구 위에 오피스텔 인구 등을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단위 결정 및 하수량 산정 시 주요 사항으로는 급수 인구에 따른 생활오수 발생 총량을 산정하고 추가 인구에 대한 오수량도 산정합니다. 생활오수량 산정 방법은 급수 인구의 1최대 오수 원단위를 곱하여 지하수량 10%를 더하면 계획 1일 최대 오수량 산정량이 됩니다. 여기에 오수 광거 수리 계산 시에는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시간계수 1.5배를 곱하여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으로 계산합니다. 하수처리 계획 수립 시 주요 사항으로는 자연유화 방식을 기준으로 하며 자연유화가 불가피한 저지대 지역은 오수 펌프장 계획을 하여 처리하고 오수 유역을 구분하여 오수 지선 관로들을 자연유화 방식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합류 지점부에 오수 간선 광거를 유지관리에 유리하도록 광거 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설계 단계 시에는 수리 계산 및 시설 용량 결정 시 주요 사항으로 오수 간선, 지선 관로 등을 수리 계산을 통한 최적의 유속, 광경 검토, 용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로 배치 계획 검토, 도로 경사 및 지형 등을 고려한 자연유화 방식의 관로 계획, 저지대 자연유화 불가 지역은 오수 중계 펌프장 설치 계획을 검토합니다. 체크 포인트로는 지하에 매설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타 관로들과 횡단 구간 크로스 체크 종단을 검토하여 상하월을 결정하고 경제적 유속을 유지하도록 수리 계산을 반복 수행하며 블록 계획을 검토하여 발생 오수의 유입 위치를 결정하고 오수 펌프장 위치, 시설 용량, 압송 구간 등을 검토합니다. 상세 설계 시 주요 사항으로는 지역 특성 및 지자체 유지 관리에 유리한 수밀성 자재, 관종, 맨홀 등을 결정하고 자연유화 방식의 각종 지하 매설물, 우수박스, 광역상수도, 하천 하월 등을 고려하여 자연유화 불가 지역은 펌프장 및 압송관로 설계 등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설계 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물과 지속 가능한 개발 오수공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설명드릴 동부 엔지니어링의 서광철 상무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요 내용은 도입 상수도 설계입니다. 상수도의 물의 순환은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하여 송수한 후 배수지를 통해 수용가에 급배수하는 용수 공급 계통과 수용가에 발생하는 오수를 전용 차집관로로 차집한 후 하수처리장에서 2차 또는 3차 고도 처리 후 재이용을 하거나 하천이나 호수로 방류하는 하수처리 계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수도 설계입니다. 상수도 설계는 상수도 개념 및 설계 흐름, 설계 시 주요사항 및 체크포인트, 기존 관망 및 수리계산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개념 및 설계 흐름입니다. 상수도는 생활, 산업, 도시활동과 방화 등에 필요한 용수의 수량, 수질, 수압을 안정적으로 유지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도시활동과 산업활동에 필요한 용수를 위생적으로 안정하게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용수의 생산, 공급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고 상수도의 3대 요소인 수량, 수압, 수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상위계획에 반영, 안정적인 용수 공급, 경제적인 관망 구성, 그리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설계 흐름은 크게 검토, 계획, 설계,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검토 단계에서는 토지용계획 검토와 상위 계획인 해당 지자체의 수도정비 기본 계획 등을 검토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급수 계획을 수립하고 원 단위를 결정하여 용도량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서비스를 위한 관망 계획과 용수 배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비상시 단수구역을 가정한 케이스별 수리 계산을 수행하고 환경 및 시설 용량을 결정합니다. 단수구역과 통수름 등 유지관리를 고려한 밸브 등의 시설물 배치와 상세 설계를 합니다. 설계 시 주요 사항 및 체크 포인트입니다. 먼저 검토 단계입니다. 토지용 계획 검토 시에는 용도 지역과 토지용 구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택지 개발의 경우 자족시설과 인구 유발 시설의 유무, 산업단지는 주거 기능이 있는 복합단지인지를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위 계획 검토 시에는 광역적인 용수 공급 계통을 검토하는데 특히 상위 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주장은 공업용수의 생산 여부와 시설 용량을 확인합니다. 가동 중인 송배수 노선, 배수지 위치 등 기존 시설을 확인하고 배수지는 체류 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단위 검토 시에는 생활용수 급수 원단위와 용수 사용 비율을 확인합니다. 산업단지는 상주, 상근, 이용인구를 고려한 원단위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계획 단계입니다. 급수인구 산정 시에는 공동주택 인구, 세입자를 고려한 단독주택 인구를 산정하고 특히 급수인구 외에 오피스텔 인구 등을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수란 산정 시 주요 사항으로는 급수인구에 대한 생활용수 급수 총량을 산정하고 추가 급수인구와 인구 유발 시설에 대한 용수량 산정과 주변 취락지구에 대한 용수량 산정입니다. 인구 유발 시설 고려 사항으로는 이용인구를 반영하되 중복인구, 실사용인구 등을 고려하여 급수인구를 산정하고 취락지구 고려 사항으로는 상수 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추가 용수량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망계획 수립 시 주요 사항으로는 블록식 간선 관망과 지선 관망을 구축하고 출수 분량을 고려한 우여 관망, 공급 계통 사고시를 고려한 비상 연결 계획을 수립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관망 계산과 시설 용량을 결정하는데 관망 검토 시에는 단소시를 가정한 케이스별 계산, 단독 택지 등 출수 분량이 예상되는 구역의 배수 간격 확대와 우회 관망을 계산하고 비상 연결은 직접 급수 시에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합니다. 마지막 상세 설계는 유지관리, 비상시, 단수구역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와 설계를 하게 되는데 특히 각종 밸브 설치 시 고려사항으로는 단수구역, 관세척 등을 검토하여 제수 밸브를 설치하고 에어포켓에 의한 통수는 저하가 예상되는 지점에 공기 밸브를, 침전물 제거를 위해 관로의 낮은 곳에 이토 밸브를 설치합니다. 기존 관망 및 수리 계산의 문제점입니다. 기존 관망은 용수 수요량에 관계없이 주 배수관 전체를 관경 600mm로 계획하여 비경제적이고 특히 주 배수관 사고 시 해당 블록 전체에 단수가 발생하여 대규모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역별 용수량을 검토하여 배수본관 관망을 구성하여 관경을 결정하고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타 계열 주 배수관에 관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상 물과 지속 가능한 개발 상수도 설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